해발 3,200m, 히말라야의 끝자락. 한 명의 미국인 여의사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은 죽어가고 임산부는 촛불 아래서 숨을 거두는 땅. 전기도 없고 희망도 없던 그곳에 그녀는 단지 작은 유리판 몇 장을 꺼냈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고 족장은 돌아섰습니다. 이게 다냐고. 그런데 그날 밤 산이 흔들렸고 마을이 뒤집혔습니다. 작은 불빛 하나가 마을 전체를 밝히더니 전설처럼 전기가 들어왔고 아기가 처음으로 빛 아래서 태어났습니다. 무너졌던 믿음이 되살아나고 고산병으로 쓰러진 기술자들이 다시 일어나며 만든 단 하나의 기적. 그 시작은 고작 이 한마디였습니다. 그게 다냐고? 지금부터 히말라야 산속에서 펼쳐진 한국 기술의 반전 실화, 그리고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저는 클레어 박사입니다. 미국에서 외과의사로 일하다가 의료 NGO를 통해 네팔 히말라야 북부 루루 마을에 파견됐죠. 처음 루루에 도착했을 때 느낌은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해발 3,200m, 공기는 평지의 절반도 안 됐어요. 하지만 진짜 숨 막히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죽음의 그림자에 덮여 있었거든요. 전기가 없으니 밤이 되면 칠흑 같은 어둠만 남았습니다. 의료진이라고 해봤자 저 혼자뿐이었고 응급 상황이 생기면 촛불에 의존해야 했어요. 도착한 첫날 밤 7살 소년 텐진이 폐렴으로 쓰러졌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이미 파래져 있었어요. 촛불 몇 개 켜놓고 응급처치를 시도했지만 제대로 된 수술은 불가능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 살릴 수 있나요? 텐진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아니, 대답하고 싶지 않았죠. 결국 텐진은 그날 밤 숨을 거뒀습니다. 마을 족장 파산다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클레어 선생님, 이 마을에서는 해마다 겨울이면 아이들이 죽어갑니다. 추위 때문이 아니에요.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료 문제가 아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텐진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에는 체념이 가득했어요. 마치 죽음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의료 문제가 아닙니다. 빛의 문제입니다. 저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절망적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텐진처럼 죽어가는 아이들을 더 이상 볼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밤부터 저는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전력이었습니다. 이 고산지대에서 발전기를 돌리기엔 연료 공급이 불가능했어요. 태양광도 겨울철 눈과 추위 때문에 기존 장비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MIT에서 만났던 한국인 유학생 유진이 했던 말이요. 한국 태양광 기술은 혹독한 추위에서도 작동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이 마을에 빛을 가져다 주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부터 저는 인터넷을 뒤져가며 자료를 찾았습니다. 위성 인터넷이라도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MIT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유진이라는 한국인 유학생과 함께 신재생 에너지 세미나에 참석했던 기억이 났거든요. 그때 유진이 발표했던 내용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의 태양광 기술은 영하 40도에서도 작동합니다. 겨울철 눈이 쌓여도 발전 효율이 70% 이상 유지되죠. 당시에는 그냥 흘려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중요한 정보였어요. 유럽산 장비들은 이미 확인해봤습니다. 추위에 얼어붙어서 작동하지 않았고 부품 주문에도 3개월은 기다려야 했어요. 저는 곧바로 한국 NGO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군데 연락을 취해봤지만 대부분 예산 문제로 어렵다고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연락한 곳에서 다른 답변이 왔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체의 유재성 팀장이었죠. 안녕하세요, 클레어 박사님. 상황 파악했습니다. 히말라야 고산지대 태양광 설치 프로젝트 저희가 맡겠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곳들은 모두 어렵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걸까요? 정말 가능한가요? 해발 3,200m에서 겨울 기온이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데요. 가능합니다. 저희는 남극 세종기지에도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 경험이 있어요. 히말라야라고 못할 게 없죠. 유재성 팀장의 말에는 묘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일을 여러 번 해본 사람처럼 들렸어요.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NGO 긴급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처리하겠습니다. 박사님은 현지 상황만 정확히 알려주시면 돼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진짜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기술자들이 옵니다. 우리 마을에 전기를 설치해 줄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파산다르 족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클레어 선생님, 이전에도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하지만 모두 실패했어요. 이사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루루 마을은 지금까지 수많은 지원을 받았지만 모두 중도 포기했거든요. 너무 춥고 너무 높고 너무 위험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유재성 팀장의 확신 있는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한국 기술자들이 오기까지는 한 달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저는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야 했어요. 특히 파산다르 족장의 마음을 돌리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족장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클레어 선생님, 외국 기술은 믿을 수 없습니다. 이전에 독일 사람들이 와서 풍력 발전기를 설치했어요. 한 달 만에 고장났죠. 파산다르 족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와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는데 겨울 첫눈에 모두 얼어붙었어요. 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수없이 배신당한 사람들에게 다시 믿어달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말이에요. 그때 제 주머니에 있던 작은 물건이 떠올랐습니다. 미국에서 가져온 미니 태양광 랜턴이었어요. 손바닥만한 크기의 작은 랜턴이지만 한국 기술로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어린 아이 돌마가 제 옆에 와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6살짜리 여자아이였는데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돌마야, 이걸 보렴. 저는 주머니에서 미니 랜턴을 꺼내 돌마에게 보여줬습니다. 낮에 햇빛에 충전된 랜턴이었거든요. 이게 뭐예요? 돌마가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마법의 랜턴이야. 해가 지면 켜보렴. 해질녘이 되자 저는 돌마에게 랜턴 스위치를 켜보라고 했습니다. 작은 손으로 스위치를 누르자 랜턴에서 환한 빛이 쏟아져 나왔어요. 우와, 돌마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정말로 빛이 나요.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작은 랜턴을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파산다르 족장도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전기도 없고 배터리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밝은 빛이 나올 수 있나요? 낮에 태양빛을 저장해뒀다가 밤에 쓰는 거예요. 한국 기술입니다. 족장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에서 호기심으로, 호기심에서 기대로 바뀌고 있었어요. 돌마는 랜턴을 들고 마을 곳곳을 뛰어다녔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설산에 울려 퍼졌어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진짜 기쁨의 소리였습니다. 클레어 선생님. 족장이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로 한국 기술이 우리 마을을 바꿀 수 있을까요? 믿어보세요. 이 작은 랜턴이 증명 아닌가요? 그날 밤 돌마는 랜턴을 끄고 켜기를 반복하며 밤을 샜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씩 와서 랜턴을 만져보고 신기해했어요. 작은 빛 하나가 마을의 분위기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이 아닌 희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거든요. 작은 랜턴이 가져다준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끔찍한 일이 또 벌어졌거든요. 마을의 임신부 펜바가 밤중에 진통을 시작했습니다. 첫 아이라 순산이 어려웠어요. 조산사 돌카루와 함께 촛불 몇 개 켜놓고 분만을 도왔지만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클레어 선생님, 애가 나오지 않아요. 돌카루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펜바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고 맥박이 급격히 약해지고 있었어요.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촛불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더 밝은 불을 가져와요. 저는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결국 펜바는 새벽 3시경 과다출혈로 숨을 거뒀습니다. 뱃속의 아이와 함께 말이에요. 저는 무력감에 주저앉았습니다. 장례식 다음 날 또 다른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11살 소년 로브상이 뱀에 물린 채 발견된 거예요. 다행히 독뱀은 아니었지만 상처가 심각했습니다. 빨리 마을로 데려가야 해요. 로브상의 아버지 체링이 아이를 업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밤길은 너무 어두웠어요. 손전등 하나로는 험한 산길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체링은 길을 잃었고 새벽에서야 마을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로브상은 이미 차가워져 있었어요. 상처 감염으로 폐혈증이 온 것 같았습니다. 두 번의 죽음 앞에서 마을 전체가 침묵에 빠졌습니다. 파산다르 족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허공을 바라보며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족장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클레어 선생님, 알고 계시나요? 족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펜바의 남편이 오늘 자살하려 했어요. 로브상의 어머니는 아직도 울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빛이 없다는 건 죽음입니다. 족장이 울부짖듯 말했습니다. 수술할 때도, 응급 상황에서도, 밤길을 갈 때도 빛이 없으면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져온 작은 랜턴 하나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말이에요. 족장님, 한국 기술자들이 곧 옵니다.
마을 전체에 전기를 설치해 줄 거예요. 정말인가요? 족장의 눈에 간절함이 스며들었습니다. 정말로 우리를 구해줄 수 있나요?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날 밤 유재성 팀장에게 긴급 전화를 걸었습니다. 팀장님, 상황이 급합니다. 또 사람이 죽었어요. 더 빨리 올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2주 앞당겨서 출발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유재성 팀장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정말로 한국 기술이 이 마을의 마지막 희망일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템바와 로브상의 무덤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빛이 없어서 사람이 죽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말이에요. 2주 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새벽 6시경 마을 입구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야크들의 울음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야크 15마리가 줄지어 서 있고 그 등에는 온갖 장비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가장 앞에 선 사람이 제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클레어 박사님이시죠? 유재성입니다. 키 180cm 정도의 건장한 남성이었어요. 얼굴은 추위에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지만 눈빛만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정말 오셨군요. 저는 감격해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약속했으니까요. 유재성 팀장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팀원 15명 모두 왔습니다. 그리고 장비도 빠짐없이 가져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파산다르 족장도 신기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이 장비들은 모두 뭐죠? 족장이 야크 등에 실린 검은색 패널들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태양광 패널입니다. 유재성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 개발한 극지용 패널이에요. 영하 40도에서도 작동하고 눈이 쌓여도 발전 효율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족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네, 이미 남극 세종기지에서 3년간 테스트를 마쳤어요. 히말라야보다 더 혹독한 곳에서 말이죠. 팀원들이 하나씩 소개했습니다. 전기 기술자 김민수, 구조물 전문가 박영우, 배터리 시스템 담당 이수진. 모두 각자 분야의 전문가들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무거운 장비를 여기까지 가져왔나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트럭으로는 이 고도까지 올라올 수 없어서 야크를 이용했습니다. 김민수 기술자가 답했습니다. 네팔 셰르파들과 협력해서 3일 동안 운반했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해온 거였어요. 공기가 얇아서 작업이 쉽지 않을 텐데요. 저는 걱정스러웠습니다. 괜찮습니다. 유재성 팀장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백두산에서도 작업해본 경험이 있어요. 고산 작업에는 익숙합니다. 첫날부터 팀원들은 장비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해발 3200m에서 모든 장비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거였어요. 패널 1번, 정상 작동 확인. 배터리 시스템, 충전 상태 양호. 인버터 연결, 문제 없음. 하나씩 점검할 때마다 한국 기술자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일을 수십 번 해본 사람들 같았어요. 마을 사람들도 신기해하며 구경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다르네요. 돌카르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전에 온 외국인들과는 뭔가 달라요. 뭐가 다른가요? 저는 물었습니다. 확신이 있어 보여요. 마치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믿는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유재성 팀장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말 자신 있으세요? 물론입니다. 팀장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추운 나라예요. 우리는 추위와 싸우며 살아왔습니다. 이 정도 환경에서 포기할 저희가 아니에요. 그 말에서 묘한 신뢰감이 느껴졌습니다. 정말로 이 사람들이 마을을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설치 작업이 시작된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바람이 평소보다 강하게 불고 하늘색도 이상했습니다. 오늘은 작업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셰르파 가이드 펜바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아요. 하지만 유재성 팀장은 작업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일정이 촉박합니다. 조금만 더 하면 패널 설치가 끝나요. 오전 10시경 산 위쪽에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눈사태였어요. 하얀 눈덩어리가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모두 피하세요. 유재성 팀장이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지만 야크 2마리가 미처 피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지고 있던 배터리 시스템과 인버터가 눈더미에 묻혔습니다. 장비가. 김민수 기술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핵심 부품들이 다 묻혔어요.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박영우 기술자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숨을 헐떡이며 얼굴이 파래지고 있었습니다. 고산병이에요. 저는 즉시 달려갔습니다. 맥박이 너무 빨라요. 즉시 낮은 곳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하지만 눈사태 때문에 길이 막혔어요.
응급처치를 하면서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파산다르 족장이 유재성 팀장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그만 포기하는 게 어떨까요? 이건 하늘의 경고입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유재성 팀장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사람이 다치기 전에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하지만 장비도 잃었고 팀원도 다쳤는데요. 저희 한국은 이보다 더한 날씨도 견뎠습니다. 팀장의 눈빛이 강렬했습니다. 6.25 전쟁 때도 IMF 때도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어요. 약속은 반드시 지킵니다. 그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다르다는 걸 느낀 거죠. 오후가 되자 마을 청년들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채링이 말했습니다. 눈을 파서 장비를 찾아드릴게요. 위험해요. 유재성 팀장이 만류했습니다. 우리는 이 산에서 태어났어요. 눈 파는 일쯤은 문제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한국 기술자들이 함께 눈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3시간 동안 쉬지 않고 파니까 묻혔던 장비들이 하나씩 나타났어요. 배터리 시스템 발견, 이수진 기술자가 환호했습니다. 인버터도 찾았어요. 김민수 기술자도 기뻐했습니다. 장비들을 점검해보니 다행히 큰 손상은 없었어요. 방수 처리가 잘 되어 있었거든요. 박영우 기술자도 산소 공급과 약물 치료로 상태가 호전됐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 작업하겠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저는 말렸지만 그는 고집을 부렸어요.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주는데 저희가 포기할 수는 없죠. 그날 저녁 파산다르 족장이 제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특별해요. 죽을 뻔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네요. 한국 사람들은 원래 그래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한번 약속하면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위기의 사흘이 지나고 마을과 한국 기술자들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생겼습니다. 이제 정말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위기를 극복한 후 작업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니까 예상보다 훨씬 빨랐어요. 일주일 만에 진료소, 마을 회관, 그리고 주요 가정들의 LED 조명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배터리 시스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이제 중앙 스위치만 올리면 됩니다. 유재성 팀장이 말했습니다. 박사님이 첫 번째 스위치를 올려주세요.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족장님이 하셔야 해요. 이 마을의 리더니까요. 파산다르 족장의 손이 스위치 앞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 처음으로 전기 스위치를 만지는 순간이었거든요. 정말 괜찮을까요? 족장이 불안해했습니다. 폭발하거나 하지 않을까요? 안전합니다. 김민수 기술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3번이나 테스트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들었습니다.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어른들은 기대와 불안이 섞인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럼 올려보겠습니다. 족장의 손이 천천히 스위치로 향했습니다. 찰칵. 그 순간 마을 전체가 환해졌습니다. 진료소에서 밝은 빛이 쏟아져 나오고 회관 창문으로 따뜻한 불빛이 흘러나왔어요. 집집마다 켜진 LED 조명들이 작은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우와!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정말 밝아요. 어른들은 말을 잃었어요. 그저 넋을 잃고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70년 넘게 어둠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꿈만 같은 순간이었거든요. 이게 정말 우리 마을인가요? 돌카르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파산다르 족장도 울고 있었어요. 한국 친구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에게 기적을 선물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진료소에서 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클레어 선생님, 빨리 오세요. 조산사 돌카르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진료소로 뛰어갔습니다. 마을의 젊은 부인 양첸이 진통을 시작한 거였어요. 언제부터 아팠나요? 저는 급히 물었습니다. 1시간 전부터요. 갑자기 심해졌어요. 돌카르가 답했습니다. 다행히 이번엔 환한 LED 조명 아래서 분만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펜바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였고 응급 상황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힘내세요, 양첸. 저는 격려했습니다. 조금만 더. 새벽 2시 건강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마을에 전기가 들어온 첫날 밤에 태어난 첫 번째 아이였어요. 축하합니다. 저는 기뻐했습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양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아이 이름을 지어주세요. 이 밝은 빛 아래서 태어났으니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이름이 떠올랐어요. 지유라고 하면 어떨까요? 한국어로 빛이라는 뜻입니다. 지유. 양첸이 아이를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좋은 이름이에요. 우리 딸은 지유입니다. 밖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여전히 불빛을 신기해하며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한국 기술자들도 뿌듯한 표정으로 자신들의 작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저는 유재성 팀장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꿈만 같아요. 저희도 보람 있었습니다. 팀장이 웃었습니다. 아이가 빛 아래서 태어나는 걸 보니 정말 뜻깊네요. 그날 밤 루루 마을에는 진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둠이 빛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뀐 거였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루루 마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네팔 정부에서 공식 시찰단이 왔습니다. 에너지부 장관이 직접 방문해서 마을을 둘러봤어요. 놀랍군요. 장관이 감탄했습니다. 해발 3,200m에서 이렇게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니. 루루 마을은 네팔 정부로부터 고산 에너지 자립 모델 1호 마을로 지정됐습니다. 다른 고산 마을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된 거였어요.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마을 청년 소남이 달라졌어요. 한국에서 6개월간 태양광 기술 연수를 받고 돌아온 후 마을의 전력 시스템 관리자가 됐습니다. 소남, 정말 많이 달라졌네요. 저는 그를 보며 뿌듯했습니다. 클레어 선생님 덕분이에요. 소남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기술로 우리 마을을 더 발전시키고 싶어요. 소남은 이제 인근 3개 마을에도 태양광 시설 설치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루루 마을의 성공이 다른 마을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어린 지유도 벌써 걸음마를 시작했어요. 빛 아래서 태어난 첫 아이답게 유난히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지유야, 이리 와. 저는 아이를 불렀습니다. 지유는 LED 조명을 가리키며 지유, 지유 하고 웃었어요. 자기 이름이 빛이라는 걸 아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MIT에서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였어요. 클레어, 돌아와서 교수직을 맡지 않겠나? 좋은 조건을 제시하겠네.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가 제 자리예요. 이 산속병원이 제 진짜 연구실입니다. 루루 마을의 진료소는 이제 인근 지역의 거점 병원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24시간 밝은 조명 덕분에 응급수술도 가능했고 산모들의 안전한 분만도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파산다르 족장이 특별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클레어 선생님, 다음 주에 히말라야 연대 회의가 있어요. 제가 우리 마을 이야기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정말요? 축하해요. 히말라야 연대 회의는 네팔, 부탄, 티베트의 고산 마을 지도자들이 모이는 중요한 행사였어요. 족장이 그런 자리에서 발표한다는 건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족장이 회의에서 돌아왔습니다. 얼굴에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어떻게 됐나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모든 마을 지도자들이 놀랐어요. 족장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마을 이야기를 듣고 모두 한국 기술을 도입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족장이 회의에서 한 말을 들려줬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한국에게 전기를 받은 게 아닙니다. 미래를 받은 것입니다. 이 빛은 단순한 전기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었거든요. 유재성 팀장도 가끔 안부를 물어왔어요. 마을은 잘 있나요? 장비의 문제는 없고요? 완벽해요. 소남이 잘 관리하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언제든 문제가 생기면 연락 주세요. 24시간 내에 달려가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끝까지 책임지는 마음가짐에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지금 루루 마을은 히말라야의 작은 등대가 되었어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다른 마을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불빛이 켜질 때마다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게 한국 사람들의 약속 덕분이라고요. 그들이 보여준 건 기술이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어요. 히말라야 세계의 지붕에 한국이 심은 빛이 이제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때로는 작은 약속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걸 믿으시나요? 해발 3,200m 루루 마을에서 일어난 이 이야기는 단순히 전기를 설치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번 한 약속은 끝까지 지킨다는 한국인들의 마음이 만든 기적이었죠. 지금도 세계 어딘가에는 빛이 필요한 곳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런 곳을 알고 계시다면 혹시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작은 랜턴 하나가 마을 전체를 바꿨듯이 여러분의 작은 관심도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저희 영상의 가장 큰 힘입니다. 건강하시고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